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입니다. 저자 찰스 핸디는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앞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손주들을 위해 21통의 편지로 엮었습니다. 프롤로그 첫 페이지 첫 문장에 말해다오 그대의 계획이 무엇인지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하나뿐인 그대의 소중한 삶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의 시에서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문장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말해다오 그대의 계획이 무엇인지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하나뿐인 그대의 소중한 삶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며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무엇을 할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가슴 떨리게 멋졌습니다. 저도 아직 확실한 나만의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아가는 멋진 여정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조건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에서는 아무리 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근원적인 의문은 수세기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에서는 생계를 위해 일은 하지만 그 일에 매달려서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인 이제 은퇴라는 단어를 은퇴시켜야 한다 에서는 이제 100세까지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100세까지의 인생을 25년 주기 4쿼터로 나누어서 75세에서 100세까지의 마지막 쿼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삶이 던지는 문제에 대처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행히 기술혁명은 들불처럼 일어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위대한 고전과 역사를 읽어라. 변하지 않는 지혜는 그 속에 있다. 내가 첫 번째 편지에서 말했던 것과 달리 사실 우리 삶에는 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많은 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글을 쓰는 지금 런던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독자적으로 해석한 세 편의 작품과 같은 이름의 오페라 한 편이 공연되고 있다. 작년에는 아이스킬러스의 오레스테이아가 런던에서 공연되었고 관객들로 꽉 들어찬 극장에서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비극을 썼고 아이스킬러스는 기원전 500년경에 그리스에서 비극을 썼다. 톨스토이,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토머스 하디의 소설들로 끊임없이 텔레비전 드라마로 각색되어 왔다. 150년 전에 조지 엘리엇이 쓴 미들마치를 역대 최고의 영국 소설이라 평가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쓰였지만 지금도 다양한 언어로 유의미하게 읽히는 소설과 희곡을 얼마든지 더 나열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작품들은 잘 쓰인 데다 무대나 스크린에서 멋지게 공연되기도 하지만 그 작품들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라는 점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맞다면 그 작품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예컨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공감하는 법, 삶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2명 이상이 모이면 많은 경우에 즐겁고 멋있는 일이 생기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담과 이브의 시대 이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미워했고 서로 치고받으며 싸웠으며 함께 축하하며 웃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치적 격변이 있었지만
인간이 처한 그러한 상황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런 격변 자체가 인간이고 또 그들이 작품이 되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 이외에는 비난하거나 감사할 사람이 없다. 수많은 전쟁, 심지어 금세기와 지난 세기의 전쟁도 여느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인의 권력욕과 야망이 주된 원인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히틀러가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해야 할 논리적이고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 국내에도 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았다.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규모를 키우며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을 휩쓸어 버려야 할 경제적인 이유 역시 전혀 없다. 기업의 성장을 책임진 경영자는 선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경영자 개인의 야심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기업의 수장이 평생 써도 남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계속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값비싼 증명서로 성공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야망이 아니면 달리 무엇일 수 있겠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처음부터 그런 야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팀 버너스-리는 월드와이드 웹을 고안하고 개발했지만 세상에 무상으로 내놓았다. 그가 발명한 월드와이드 웹이 결국 세상을 바꿨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연구자들끼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었을 뿐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으려는 욕심은 없었다.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대학 룸메이트들도 페이스북을 개발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가는 무언가 다르거나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창조적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건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 그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부터 해왔던 것을 행했을 뿐이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개선하려고 혹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작은 변화를 추구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생각하며 상대성이란 개념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상대성 이론을 떠올렸을 뿐이다.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하고 혹은 나처럼 글을 쓴다. 그 주된 이유는 그림이나 음악 혹은 글의 형태로 새로운 것을 창작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국리주의적인 동기, 예컨대 오직 돈 때문에 창작한다면 제대로 된 창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돈과 명성이 최종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원초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혁신가와 기업가를 자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항상 궁금했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이제는 알지만 그 무엇도 새로운 것은 없다. 단지 상황이 바뀔 뿐이다. 15세기 피렌체의 금융 가문 메디치가를 자극한 것은 21세기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 꿈꾸는 세계 최대 은행이란 야심과 다르지 않았고 결국 모두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동일한 결과를 맞이했다. 세상이 변하는 동안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기술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동안에도 우리 삶의 근원적인 의무는 똑같았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누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 그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나는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잊어야 하는가? 나는 그보다 더 착한가? 더 강한가? 더 성공했는가? 가족 사이에도 이런 의문들이 표면화되지 않고 조용히 묻혀 있지만 결국에는 골마 터진다.
공동의 유산을 지닌 가족 사이에도 이럴진데 생명부지들이 모인 조직에서 이런 의문들이 제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는가. 나는 자주 운둔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들이 가져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잊은 채 살고 싶다. 그러나 운둔자의 길을 선택하면 그들이 나에게 안겨주는 애정과 위안도 포기해야 한다. 외로움은 노년의 질병이고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타인의 존재는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도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위에서 나열한 의문들이 너희 삶에서 불쑥 야기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도 그렇지만 의문 자체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의문이든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역사와 위대한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들을 찾아 읽고 연구하면 그 의문들의 답을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다. 위대한 소설과 위대한 인물의 전기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길잡이다. 조직의 운영 방식과 습관이라는 주제로 첫 책을 쓸 때 나는 내가 탐구하려는 아이디어와 개념을 설명할 사례들을 찾아내야 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간된 교재들과 연구 논문들로 자동차 트렁크를 가득 채우고 남프랑스의 한 농가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당시에는 책과 논문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논문 대부분이 연구자의 논점을 설명하려고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시행한 실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게다가 내가 보기에 그 실험들은 현실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 농가에는 러시아 소설 전집을 충실히 갖춘 커다란 서재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톨스토이가 어떤 연구 논문보다 조직생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책, 즉 내가 쓴 첫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문학에서 인용한 이야기들이 생명을 불어넣어준 덕분이었다. 나는 너희 세대가 당연시하는 기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새로운 기술은 삶을 더 쉽고 편안하게 해주고, 아니, 해줄 수 있지만 삶이 우리 앞에 던지는 문제를 원만하게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다. 인간은 시공을 막론하고 똑같다는 것이다. 똑같은 충동과 욕망, 똑같은 좌절, 똑같은 변덕과 매력을 어느 시대에나 가져왔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들을 재창조해낼 필요가 없다. 내가 그랬듯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예스키를 읽기만 하면 그 대부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더 많은 정치인이 역사를 읽었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해 외국의 독재자를 실각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한다. 역사에는 우리가 위험을 각오하면서도 무시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의 원칙이 있다면 너희 판단이 틀렸다는 게 입증될 때까지 상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 원칙을 따른 까닭에 나는 적잖게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했지만 경이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냉전 협상에서의 오랜 원칙도 좋아한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너희도 이 원칙을 시도해보면 좋겠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은 아니다. 삶에서 행한 그 어떤 역할로도 자신을 정의하지 마라. 오래전 우리 부부는 어느 한 해의 일부를 이탈리아에서 보냈다. 그곳에 정착해 수개월이 지났을 때 한 친구가 우리에게 유스타 비족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아니요, 그들이 누군데요? 라고 되물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 유스타비족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옛날에는 하고는 은퇴해서 이탈리아에 살려고 오기 전에 했던 일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였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삶에서 행한 역할로 자신들을 정의하고 있었다. 물론 그런 태도는 애당초 우리 세대의 잘못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상자, 즉 직업이나 역할의 상자에 쑤셔넣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파악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은 상당히 유혹적이다. 개들이 처음 마주치면 킁킁대며 서로 냄새를 맡듯이 우리도 주변을 맴돌며 상대를 가늠할 단서를 찾는다. 특히 우리는 어떤 직업과 관련된 정형화된 생각으로 상대를 쉽게 규정하곤 하는데 그 짐작이 틀릴 때가 많다. 예컨대 회계사는 따분하고 수학자는 지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정치인은 기만적이고 사업가는 탐욕스럽다고 여긴다. 우리가 새로운 지인과 말을 섞으며 대화하기도 전에 그를 편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그지없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려버린다. 최근에 한 친구가 우리 동네에 새로 이주해온 사람을 만나보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새삼스레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그 친구는 자네라면 그를 좋아할 거야. 얼마 전에 은퇴했다는데 새로운 재밌거리를 찾으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다더군 하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던가? 내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가? 라고 되물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약간 부끄러웠다. 나는 누군가를 그가 했거나 해온 일, 즉 과거와 현재의 직업으로 규정하는 관습을 그토록 비난해왔건만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이다. 건축가가 되면 건축가가 평생의 이름표가 된다. 너희는 건축을 좋아해서 건축물을 설계하는 자체로 행복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이유에서 이름표가 붙여지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업은 일종의 징역형 선고처럼 평생 너희를 뒤쫓아다니며 괴롭힐 수 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내 아내는 사진을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5가지의 물건과 한 송이의 꽃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해달라고 요청하는 무척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다. 너희도 시도해보라. 대부분은 5가지 물건에 사랑하는 사람, 즉 배우자나 가족을 상징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또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연상시키는 것, 음악이나 요트타기 혹은 독서처럼 좋아하는 취미를 떠올려주는 물건도 포함할 것이다. 아내의 관찰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직업과 관련된 것은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석유회사에서 일할 때 중요한 관리직을 맡은 한 젊은 여성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그녀는 맞아요. 관리는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의 일부이기도 한 날이 오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가 야심적인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수년 후 그녀는 석유회사를 퇴사하고 등반대를 이끄는 산악인이 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 5가지 물건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2가지는 자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내는 이 실험을 한 젊은 기업가에게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물건은 달러로 빼곡히 채워진 자신의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털썩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놈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사업가입니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탁자 위에 놓인 지갑을 물끄러미 쳐다본 후에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게 내 꿈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나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의 우선순위와 문화까지 바꾸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사업가로서 주주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을 그가 직원 모두가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제시한 적이 그 이전에 있었겠는가. 겉으로 드러낸 적은 없지만 나 자신도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주주가치의 제고가 임원급 아래의 직원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다고? 경영자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생명부지를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일하는 것은 위협적이고 박애주의적인 행위이거나 아니면 멍청한 짓에 불과하다. 어느 쪽이든 기업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일에 점점 더 깊이 몰두할수록 직업이 삶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커진다. 직장의 요구에 깨어있는 시간을 몽땅 투자하기도 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된 후에 맡은 첫 임무는 중견 경영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그 강의에 처음 등록한 18명은 나에게 무척 중요했다. 그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내 미래는 그들의 성공에 달려 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관심을 두어야 했다. 여하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왔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 주말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음 주 강의를 준비해야 했다. 약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서재에 틀어박혀 지내기도 했다. 아내가 불평하면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또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내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는데 그때 아내는 나의 좋은 면을 보려면 더 나아가 내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려면 내 학생이 되어야 하겠다며 나랑 결혼했지 런던 경영대학원이랑 결혼한 게 아니지 않나 하고 쏘아붙였다. 다행히 나는 너무 늦지 않게 제정신을 되찾았다. 나는 부부 중 하나 혹은 둘 모두가 부부라는 존재보다 이 일을 우선시한 탓에 파경에 이르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물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고 끝없이 출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떠나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자유롭고 완전한 자아를 찾기는 어렵다. 모두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를 놀라게 한다. 꽤 성공한 친구 하나가 자녀를 직장에 데려가는 날에 자신의 딸을 사무실에 데려간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친구의 딸에게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이상했어요. 커다란 책상 뒤에 앉은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내가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삶의 영역에 따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진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모든 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실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직장에서 대단한 혹은 자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때때로 직장은 집보다 더 재밌고 신나는 공간이기도 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직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가족을 꾸리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나는 그 단계에 들어섰을 때 폴 에반스와 페르난도 바르톨로메가 쓴 성공은 항상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라는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고위 중력들과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책인데 그들의 대답은 책 제목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그들 모두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장 필요했던 그 가족과 함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한 것을 한 목소리로 후회했다. 요즘에는 주말이 사라지고 있다.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던 주말이 기술로 말미암아 산산조각나고 있다. 병원과 교도소, 항공사만이 휴식도 없이 연중무휴로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주말 없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주말이 존재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요일이나 토요일 혹은 금요일에는 쉬었다. 하느님조차 7번째 날에 휴식을 취하며 주중에 한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와 달리 하느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보고 좋아했다. 하느님의 처신이 옳았다. 옛 속담에서도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우리에게 놀이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의 편지에서도 말했듯이 학습은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받아 조용히 이해되는 경험이다. 우리에게는 지난주나 지난달에 무엇이 제대로 진행되었고 무엇을 다른 식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돌이켜보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반추가 없다면 우리는 변하지도 더 나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휴식과 반추를 위한 규칙적인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제 그런 습관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너희를 대신해 너희가 지켜야 할 습관을 만들어줄 수 없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일주일에 닷새 휴가를 제외하고 1년에 47주를 일했다. 그럼 1년에 235일을 일하고 121일은 휴식과 놀이, 반추를 위한 날이 된다. 121일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습관이 결정된다. 일주일 중 하루를 휴식하고 나머지 70일 정도는 반추와 학습에 할애할 수도 있다. 혹은 그 비율을 조절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다. 휴식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요일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날이라 생각하면 금요일을 친구들과 만나고 교양을 쌓는 날로 정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구와 선택이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회적 관습이 없다면 스스로 결정한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내 습관은 아침 식사 전 40분 동안 산책하는 것이다. 거의 언제나 집 맞은편에 있는 숲을 거닌다.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는 그 산책을 아무데도 가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루 대부분을 어딘가에 가거나 무엇을 하는데 사용한다. 하지만 아침 산책에서는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저 걸을 뿐이다. 한 친구의 표현을 빌리면 만유다. 아침을 맞아 가장 좋은 상태인 자연은 위안을 줄 뿐 아니라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어떤 실수도 모두 용납한다. 어디를 둘러봐도 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경이로운 동반자다. 나는 산책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날의 일과를 미리 생각해보며 지나간 날들을 되짚어 본다. 그러고는 사소한 일상을 초월해서 앞으로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까지 살펴본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내 하루 일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저런 일에 참견하며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는 본능적 성향이 내 삶을 온통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새삼스레 다짐하게 된다. 내가 산책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재정립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다를 뿐, 내 아침 산책을 일종의 걷기 마음 챙김이라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일반적인 작업 공간에서 벗어나 키보드를 딸각이는 소리가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이는 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로 바뀌고 호흡이 달라지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내 친구 데이비드 벌은 스트리트 워즈덤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 벌은 물론이고 그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서로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모임에 초대한다. 그들은 그렇게 모인 후에 길거리를 2시간 정도 걸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없이 관찰하고 원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해 반추한다. 그러고는 그 시간이 각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든 것은 무료이고 세계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산책이 제공하는 이 단순한 구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제 은퇴라는 단어를 은퇴시켜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데에서 온다. 추가로 얻게 된 시간이 선물이 아닐 수 있다. 더 이상 노후는 휴식을 약속하는 상징이 아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너희에게는 놀랍게 들릴 수 있겠지만 너희는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 편지가 지금은 너희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겠지만 여기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수년 내에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너희 삶에서 마지막 쿼터는 75세부터 100세까지일 것이다. 지금은 75세도 아득히 멀리 느껴지겠지만 너희가 그 연령이 되면 그즈음에는 75세가 정상적인 은퇴 연령일 것이다. 내가 작은 따옴표로 은퇴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는 너희가 마지막 쿼터에도 은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때쯤에는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은퇴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 편지는 너희가 마지막 쿼터를 맞이할 때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내 생각을 쓴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은퇴시켰어. 못된 것들. 66세의 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기도 전에 좋아하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내뱉은 불평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는 은퇴라는 단어가 타인에 의해 강요되었다. 너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가한 행위가 되었다. 어떤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되면 불법이다. 하지만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하려는 계획안을 읽은 사람들은 그녀가 조금이나마 일찍 은퇴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시간을 진정한 기쁨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연금을 받으며 여유를 즐기는 노년은 기업체 간부를 지낸 소수의 특권층이나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린 이들만이 즐길 수 있는 꿈이지 않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흔히 말하듯이 문제는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데에서 온다. 추가로 얻은 10년 남짓한 선물이 문제로 여겨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예측하지 못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기회는 문제로 변하기 쉽다. 이상하게도 이 문제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슬금슬금 다가온 듯하다. 아마도 현재의 권력층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변화와 연금, 은퇴라는 쟁점들이 내 생애에는 해당 없음이라는 증후군에 빠져 후세에게 처리하도록 떠넘긴 문제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은퇴와 관련된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연금 정책에서 보았듯이 어떤 결정이든 효과를 나타내려면 40에서 5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연금 위기나 은퇴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50세부터 64세까지 그 연령대의 70%가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있는 사람들, 즉 35세부터 49세에서도 82%만이 일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주로 집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50세부터 64세까지의 70%는 곧 또 다른 연금을 갖게 될 것이고 자기 집을 대거 소유한 첫 세대이던 그들의 부모로부터 집을 이미 물려받았거나 앞으로 물려받음으로써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듯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향후 10년 내에 은퇴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다지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두 시대를 학습과 일로 보낸 그들은 건강한 상태로 세 번째 시대의 삶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에게 향후 10년에서 20년은 진정으로 기회의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희 세대는 오래전부터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다. 향후 10년 내의 은퇴자들에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궁극적으로는 너희 세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희는 처음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말년에 받는 약간 큰 몫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있더라도 퇴직 후에는 소득 대부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고용주는 법적인 강요를 받지 않는다면 피고용인의 퇴직 후 소득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저축을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가는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비용을 충당하라는 압력에 내일의 문제가 못 본 채 되거나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70대, 아니 80대에도 일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란 단어가 남용되고 있지만 일은 결코 삶의 반대가 아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고 너희에게 적합한 속도로 진행되면 일은 삶을 지탱해 주는 핵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삶과 더 적은 일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더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은 집 혹은 공동체에서 사랑이나 의무로 하는 일, 재미로 하는 일, 그리고 개인적인 기량이나 지식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연령대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일들의 조합이 달라진다는 것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택에 의한 일이 많아지고 돈을 위한 일이 줄어들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들이 조합되는 비율이 달라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금을 받는 일은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70대 농부에게 요즘 삶이 어떠하냐는 질문을 건네면 똑같지만 더 느려졌을 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껏 해온 일을 일주일에 닷새가 아니라 이틀만 일하길 꿈꿀 것이다.
그 정도면 소득을 높이는데 적자는 도움이 되고 다른 관심사를 개발할 시간도 남는다. 이런 변화가 사람들의 바람이면 일의 세계도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조직은 끊임없이 개편되며 더 많은 일을 만들어낸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시간제나 프리랜서로 다시 고용한다. 따라서 조직은 고용인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법이 지우는 의무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에서 설계된 조치들, 가령 직원의 해고를 더 어렵게 하는 조치들은 얄궂게도 고용주가 애초부터 노동자의 고용을 단념하게 만들 것이다. 이미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시간제이고 또 다른 4분의 1은 자영업자이거나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기업에 속해 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원해서 그 일을 선택한 것이고 특히 노령층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우리가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면 현재의 흐름은 삶의 마지막 쿼터를 위한 훌륭한 연습 과정이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조직 안에서 어떤 안정성 대신 조직 밖에서의 자유를 선택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유지하며 적정한 값에 자신을 팔 수 있다면 그런 변화는 나쁜 교환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기는 하다. 조직 대부분이 자주성을 억누르기 때문에 많은 이가 조직을 떠날 때 상실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우리를 대신해 고객을 찾아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직업 속에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선단체가 그 역할을 떠맡으면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도 많은 재능과 능력이 관과된 채 사그라들고 있으니 말이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례를 들어보자. 광고회사 중력이 40대 말에 해고된 후에 재취업 상담사를 찾아갔다.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상담사가 물었다. 광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광고업은 할 만큼 하셨으니까 다른 일을 하신다면? 글쎄요.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만 알려달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걸 정리해서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시겠습니까? 다시 상담사를 찾아온 그는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그의 많은 능력에 놀랐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광고를 언급하지는 않더군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 급속히 변하는 세계에서는 잠재력이 과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습득하는 능력이 자격증보다 더 중요하다. 앞의 새 쿼터에서도 그렇지만 삶의 마지막 쿼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월계가는 더 이상 휴식을 약속하는 상징이 아니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거짓 없이 조언하는 것이지 위험이 없는 미래를 거짓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다. 너희 삶에서 그 4번째 쿼터를 준비하는 것은 너희 의무이지만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 돈과 건강에 대한 적정한 준비가 있을 때 삶의 마지막 쿼터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완전한 너희 자신이 되고 한때 꿈꾸었던 종류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3번째 편지에서 말했던 성공과 올바른 삶을 위한 랠프 월도 에머슨의 비결로 가득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삶의 끝자락에서 환경이 허락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 이제는 그런 환경이 허락된다.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된 덕분이다. 내 말년이 삶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렇다는 게 입증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커터를 멋지게 맞이하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건강이다. 건강하게 움직이며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말년을 즐겁게 보낼 수 없다. 물론 우리 삶에서는 언제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닥칠 수 있다. 질병과 사고, 유전적 문제, 시력 감퇴, 치매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노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찍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건강한 중년이 노년에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말이지만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이 말을 잊고 지낸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병들거나 돈이 없어서 또는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위기소침에 빠져 덤으로 주어진 마지막 쿼터를 유익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게는 앞으로 이 문제가 점차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가 국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는 국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낭낭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